교육이라든지 평화교육이라든지 많은 것들에 강을 열어주신 분이기도 해서 제가 특별히 꼭 좀 와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곳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동북아시아, 러시아를 포함해서 러시아,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 한국, 맞나요? 홍콩의 등등 이제 동북아시아의 평화교육자들이 양성하는 평화교육자 훈련원은 이제 한국에 본부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 대표로도 한국 대표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네, 여러 가지 이제 평화 관련된 또 학교 폭력이 요즘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학교 폭력 부정자 훈련을 직접 하시는 강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도 직접 가서 아이들을 서로 가해자 피해자들을 대면해서 인정하는 훈련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강의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오늘은 특별히 공정여행과 또 이렇게 공정한 토픽들 이런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부탁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또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분들에게 또 강의를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양한 선생님들의 관심사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질문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서정희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예. 통영 그러면 멀지만 오고 싶은 곳이잖아요. 제가 어제 밤늦게 통영에 도착을 했는데 통영에 꼭 먹어봐야 되는 거라고 박 선생님이 돼지국밥을 먹었어요. 제대로 먹을까 이게 통영에서 제대로 먹는가 싶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통영 시내를 한 바퀴 순회하면서 시라국을 먹고 왔습니다. 제가 든든해져서 제대로 먹은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나흘째 지금 하시는 거죠?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 컨디션을 한번 제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5글자로 선생님 컨디션 얘기하시는 거 있습니다. 뭐냐면 기분이 좋다, 기분 좋아요, 피곤하다, 너무 피곤해. 우리 5글자 맞추시는 겁니다. 어제 고사연수하고 왔는데 20분이 오셨는데요. 거기는 10분이 피곤해, 5분이 아파, 3분이 졸려, 뭐 이런 상황이 도매해서 내가 이 강의를 어떻게 하나 했는데 오늘은 선생님들 몸 상태가 좋으시길 제가 기대해 봅니다. 이 순발력 테스트기도 합니다. 이쪽부터 돌겠습니다. 여기 5글자. 배불러요. 이게 4글자입니다. 배불러요. 네. 차 맛이 좋아. 예. 기분 지금 좋으셔야 돼요. 선생님. 좋았다가 했나? 좋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상쾌한 아침. 네. 여기 5글자. 엄청 반가워. 감사합니다. 와, 예. 오늘 등생하시고요. 배가 고파요. 예. 마음 복잡하세요. 강의가 기대되셔서 그러신 거죠? 예. 네. 여기. 운 좋은 아침. 혹시 돈이라도 주신다면 주차장 오셨어요. 예, 운 좋은 아침. 네. 조금이가 괜찮습니다. 네. 콧물 나와요. 서울보다 훨씬 따뜻해요, 여기가요. 서울이 영하 10도더라고요. 너무 오늘 아침에 좋았습니다. 예. 눈이 안 떠서 떠났습니다. 아이 좋아. 예, 미안해요.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가까이 선생님 5글자 기대되시고요. 네. 몸이 뻐근하시고요. 머리 뜨게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제가 보니까 나흘째 지금 워크숍 치고 굉장히 양호한데요. 오늘은 통영에 오면서 지속가능 발전과 이제 경제에 관련된 걸 얘기하자면 그래도 통영하면 여행과 관광의 도시. 제가 머문데도 모텔 이름이 나폴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양의 나폴리 우리 통영에서 이제 관광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2007년 정도부터 한국의 공정여행이라는 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공정여행 또는 착한 여행, 대한여행, 기타 등등의. 근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걸로 표현하면 지속가능 발전 여행의 영역입니다. 지속가능해. 어떻게 관광이라는 걸 통해서 이 사회가 지속가능할 수 있을까? 사실 관광 그러면 저희도 오랫동안 TV에서 맨날 보여주는 소리가 열심히 일하는 낚시 떠나라.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난다.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래서 어쨌든
그게 많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이 사회를 정말 지속 가능하게 하는가. 사실 오랫동안 관광은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굴뚝 없는 공장, 그죠? 제3세계에 개발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 이런 얘기들이 오랫동안 왔었고, 관광 대국을 꿈꾸는 거는 선진국으로서 진입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정으로서 인식을 해왔는데, 오늘은 아마 그래서 제가 관광이라는 것이 가지는 긍정적 가치가 우리 많이 있었는데, 어떠한 위험들이 존재하고, 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관광을 해야 되는가. 요즘 새로운 여행자들이 뜬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공정계의 착한 여행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들 여행 좋아하시죠? 그죠? 여행들 많이 다니시고 아마 가장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가 어딜까요? 사실 이게 중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앞에 PPT 사진은 중학생들인데 중학생들이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맞추나 선생님들 한번 여기는 진시황릉 여기는 호주의 이렇게 울룰루 나왔습니다. 울릉봉입니다. 그죠? 호주의 울릉봉으로 가는 데가 있고요. 자, 여기는 케냐입니다. 케냐의 사파리 유명한 자료. 자, 여기가 어딜까요? 사실 이게 BBC에서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되는 곳 50곳에 나오는 곳들입니다. 몇 군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어딜까요? 미국, 뉴질랜드 산이 있습니다. 산. 럭키마운틴입니다. 예. 캐네디안 럭키마운틴이고요. 여기는 밴프라고 하는 곳입니다. 캘거리에서 위쪽으로 1시간 정도 올라가면 있는 밴프고요. 대한민국 신혼여행객 1위를 자랑하는 어딜까요? 이건 신혼여행을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은 반드시 봤던 곳. 몰디브입니다. 한국관광객 몰디브가 어느 바다에 있죠? 남태평양 나왔고요. 어디 있을까요? 몰디브가? 이거 중학생들 한 번에 맞춘 문제인데 지금 선생님들 고민하시고 곤란합니다. 몰디브 어디 있을까요? 몰디브는 인도양의 꽃이라고 불려요. 인도양입니다. 선생님 성격이 별로 안 좋으십니다. 자, 여기는 어딘지 아시죠? 캄보디아에 있죠? 네. 자, 여기는 히말라야입니다. 네팔에서 지금 히말라야고요. 여기는 어딜까요? 승무원이 뽑은 가장 좋은 휴양지 1위로 뽑힌 곳입니다. 개인 승무원들이 뽑은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이고요. 자, 여기는 보면 야, 미우 대장 저 갑자기 헷갈렸어요. 예, 브라질의 저기고요. 아까 나왔던 같이 케냐의 방향하고 여기는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이 문제 어렵습니다.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어딜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개인 보트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바다가 아름답고요. 힌트 드립니다. 남태평양 지역에 있습니다. 아니요. 태평양 지역과 남태평양, 그러니까 겹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추픽추죠. 어디에 있죠? 페루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버뮤다 지역입니다. 아름답죠? 죽기 전에 가봐야 될 50곳. 요게 또다시 나온 몰디브입니다. 자, 이 죽기 전에 가봐야 될 50곳이 너무나 아름다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관광 산업의 폐해를 겪고 있는 곳이 지금 보여줄 사진의 대부분에 나옵니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데 무슨 관광 산업의 폐해를 얘기하느냐? 왜 관광 산업이 이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충분히 만들어줬으니까 아름다운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한 5, 6년 전에 했는데요. 그
당시에도 가장 인기 있었던 데가 몰디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몰디브를 가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동경여행 운동하기 전이라서 어쨌든 좋은 데를 갔다 와야겠다. 그런데 몰디브의 3박 4일 신혼여행 패키지가 1인당 399만 원이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니까요? 그럼 둘이 하셔서 8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계산 기준이 도대체 비행기 값이 얼마길래 이러냐? 비행기 값이 1인당 70만 원이에요. 그럼 140만 원을 뺀 나머지 660만 원이 호텔 값이라는 얘기예요. 3박에. 하루에 호텔 값이 200만 원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가요. 전세기가 뜹니다, 몰디브로. 근데 여러분, 몰디브에 대해서 뭐 아시죠? 아름다운 바다라는 거 아시죠? 몰디브에 있는 대부분 리조트들은 바다에 있는 방달로나 호텔방에서 바로 자기의 개인 해변가로 연결이 된대요. 집사가 24시간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4시간 시키면 누군가가 그 방에 항상 붙어 있다가 도와준대요. 뭐 갖다 주고 하는 거. 4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몰디브 정부가 내세우는 최고의 가치 1개의 섬에 1개의 리조트, 2개의 리조트 두지 않습니다. 1개의 섬에 1개의 리조트. 그래서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은 럭셔리 관광의 최고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인도양에 있는 것도 최근에 아셨는데, 오늘 아셨는데 무엇을 또 아시나요? 이 나라의 언어 혹시 아시나요? 이 나라의 민족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 나라의 국민소득, 정치제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인데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유칼레도니아가 떴죠. 꽃보다 남자덕에. 유칼레도니아는 이제 대부분 압니다. 아직 한국에 직항이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유칼레도니아의 역사에 대해서 유칼레도니아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는지, 어떤 민족인지, 어떤 종교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관광 산업이 만들어낸 이것의 최고의 부작용은 사람들이 조작된 이미지는 잘 기억하지만 실제적인 모습을 잘 모른다는 문제인데요. 제가 몰디브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몰디브에 대해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검색, 스마트폰 검색도 좋습니다. 몰디브가 어떤 언어 쓰는지, 어떤 민족으로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관광은 오랫동안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관광과 여행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거의. 그런데 관광과 여행은 사실 좀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 여행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사실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주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민족,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이주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모 노마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살기 위해서 이주하고 먹을 것을 찾아 떠나고 움직이고 끊임없이 돌아다녔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를 호모 노마드라고 부르고요. 노마디즘으로 역사를 이루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노마디즘에서 이루어져 오다가 어느 순간 떠도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중세시대를 떠나서.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종교적 목적으로 순례를 하죠. 그래서 떠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하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왔다 가죠.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하고 나누고 하면서 문화들이 갖다 내죠. 또 노마디즘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이제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는 인간으로 발전을 하고요. 오늘날 인간은 호모 투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관광은 우리 삶에 너무나 근접해 있는 겁니다. 관광 한 번도 안 해보신 적 있어요? 나는 관광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라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는 것이 얘기해 주듯이 현대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광은 삶의 에너지를 주는, 휴식을 주는, 그래서 관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 레저 활동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간 존재는 여행, 관광하는 인간, 여행하는 인간에서 관광하는 인간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종교에 따라 순례라는 여행을 떠났다면 오늘은 관광이 종교가 되어 여행을 떠난다. 관광이 종교가 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절에 다니시는 분이나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세속적인 사회랑 분리돼서 종교의 공간으로 들어가죠.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정결한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관광이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듯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새로운 곳을 떠납니다. 거기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는 좋은 안전한 지역, 여행을 하고 신문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관광이 종교가 됐다는 얘기들을 많은 사람이 합니다. 그만큼 관광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근데 여행의 역사를 몰라요. 근데 역사를 좀 공부해야 관광에 대한 역사를 또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이런 스태프에게 없는 거 공부하는 사람 몇 명 없다고 주변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어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트래블이란 말은 여행이란 뜻이죠. 근데 이 트래블의 어원을 보면 트래블의 앞에 어근을 형성하고 있는 트라블이라는 말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진 어근입니다. 아니 왜 여행이 고통스럽지라고 방문을 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여행 그러면 가슴 떨리고 설레고 긴장되고 즐거움에 가득 차 있는데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 뭐냐면 트러블입니다. 그리고 트라바일이라는 말도 트래블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관광이란, 여행이란 단어와 관광이란 단어가 달랐다고 얘기한 것처럼 영어의 트래블하고 투어는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블이라는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떠나고 이동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의 이주 노동자들을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집을 떠나서 일하는 데서 새로운 곳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트래블은 기대와 기쁨과 환희의 길 경험이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도 모릅니다. 집을 떠났다는 거, 익숙한 자기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거. 그런 면에서 트래블은 사실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트래블이 중세, 근세를 지나면서 오늘날 관광이라는 개념으로 유명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관광이라는 개념이 발달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랑투르 또는 그레이트 투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책이 나왔냐면 영국 귀족 가문의 자식 교육 그레이트 투어라는 게 나왔어요. 영국의 봉건 귀족들이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게 빠지냐면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도로 보면 유럽의 끝팽이에 박혀있는 이 해적의 나라잖아요. 영국이. 그러니까 귀족들이 돈은 벌었는데 창피한 거예요. 문화가 없는 거예요. 영국에는. 그래서 자녀들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기 유학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뭘로 보내냐면 당시 르네상스가 유행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귀족 문화를 배워라. 프랑스로 가서 이탈리아에 가서 문화를 배워라라고 두 나라로 여행을 보냅니다. 그 당시 여행에 가정교사를 붙여서 꼭 가요. 그래서 귀족 자녀들이 가정교사를 함께 2, 3년을 유럽을 여행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가 17세기, 18세기 영국의 사회였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대부호들, 아담 스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귀족들의 후원을 받아서 자녀들 데리고 그랜드 투어를 떠났기 때문에 국부론을 쓰고 이거 할 수 있었던 경험의 토대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기 유학이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문화적 컴플렉스에서 온 조기 유학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저 사진이 뭐냐면 영국 귀족들이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갔다 와서 자기가 얼마나 문화적 소양이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이 작품들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게 갔다 온 귀족들의 연례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랜드 투어를 갔다 온 귀족이 친구들 불러놓고 내가 사놓은 그림을 소개하고 있는 영국의 한 전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집 주인이고요. 자기가 이탈리아를 여행하면서 엄청나게 사모은 작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국의 서민들과 민중들은 당시에 이렇게 놀러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투어리스트라고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투어리스트라는 영단어는 17세기에 처음으로 생겨납니다. 그 전까지는 영어 단어에 투어리스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젠틀맨 에듀케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젠틀맨 에듀케이션을 떠나는 사람들은 투어리스트라고 비꼬아서 부른 말이 이때 나온 겁니다. 투어와 관련된 또 다른 영어 단어가 있죠. 뭐가 있을까요? 관광과 관련된 영어 단어. 혹시 여기 영어 쓰고 계신가요? 네. 관광과 관련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싱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이싱이라는 단어도 17세기에 처음으로 생겨난 영단어입니다.
그 이전까지 사이트싱이나 투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관광이라는 처음 생겼죠. 그걸 기점으로 영국에서 이 그랜드 투어 이후에 18세기, 19세기 들어오면서 대중관광이 처음으로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에 대중관광을 경험하고 있죠. 단체로 여행을 떠나는데 이런 대중관광이 처음 생긴 역사는 100년, 150년이 채 안 됩니다. 자, 선생님, 나이 드신 선생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여행 한번 가려면 호텔 예약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행사 가가지고 바우처 끊으셨죠. 그래서 그 바우처 들고 자기가 예약한 호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으로 그냥 삐디딕 하면 예약 끝, 또는 전화로 하면 예약 끝이니까 없었지만 그전에는 바우처라는 게 있었는데 그 바우처 제도가 바로 이때 처음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중관광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영국이나 유럽에 혹시 여행하신 분 계세요? 유럽에 여행, 유럽 여행. 유레일 타보셨어요? 유레일 기차표로 시간도 끊어보셨죠? 거기 보면 토마스 쿡 여행사 보셨어요? 유럽에서? 못 보셨어요? 비행사로 갖고 있고 영국의 최대 여행사, 우리나라에 하나 투어쯤 되는 여행사입니다. 토마스 쿡 여행사라는 거를 유럽에 가면 반드시 보시게 됐을 거예요. 대부분 얘네들이 독점으로 유레일 패스에 기차 시간표를 찍어내고 있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토마스 쿡이라는 양반이 사실 교회 부흥사였어요. 근데 부흥사를 하는데 산업사회의 석탄 노동자 또는 공장 노동자들이 비수기가 되면 이게 일거리가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니까 여가가 없어지니까 뭘 하냐면 도박을 하고 술과 담배에 쩔어 있는 걸 보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기차를 전세를 냅니다. 획기적으로. 그래서 기차를 전세낸 다음에 너네 돈만 내면 이거 다 해가지고 당시 유럽을 유행하는 박람회장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행 가려면 내가 뭐 예약하고 길 찾고 물어서 어렵게 찾아가야 되는데 아니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기차 딱 예약해놓고 다 타! 이러고 데려가서 딱 보여주고 오니까 이게 획기적인 상황이 되죠. 그래서 토마스 쿡이 이게 부흥사보다 돈이 잘 된다 라고 마음을 먹고 아들하고 같이 토마스 쿡 앤 선이라는 여행사를 만듭니다. 토마스 쿡 앤 선이라는 최초의 여행사인데 지금의 여행사랑 모습이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관광 포스터들 있죠? 쿡과 함께 떠나는 중세 여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 포스터들 보이시죠? 그래서 포스터를 골라놓고 사람들이 관광 상품을 선택을 합니다. 쿡이 최초로 바우처 제도를 만들었고요. 최초로 가이드 여행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최초로 유럽 사람들 데리고 이집트나 파나마 지역으로 가이드 관광을 떠나는 단체 여행 프로그램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여기 봤던 이 포스터 보이시죠? 어렵게 구하지 됩니다. 포스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쿡과 함께 가는 컨덕티드 투어, 정말로 하면 가이드가 붙어가는 투어죠. 프랑스, 스위스랜드, 저머니, 유럽 어디든지 토마스 쿡과 함께라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관광 사업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이 유럽의 모든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고요. 저가 항공, 여러분 많이 들어보겠지만 저가 항공의 시작도 영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이 엄청난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관광 산업을 주도해 온 게 바로 역사적으로 이 오늘날의 대중관광을 시작한 게 자, 관광이 그러면 얼마나 이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느냐, 관광 산업이 기껏해야 얼마겠냐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올해 드디어 한국 기록을 깼습니다. 해외 출국자 수 올해 1,300만 명 돌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명 여러 번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행기표를 끊던 배표를 끊어서 한국 세관을 통과해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나갈 사람이 1,300만 명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2030년에 약 30억 명이 관광을 할 거라고 세계 관광기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GDP의 9.2%가 관광으로 인한 수입입니다. 약 11분의 1이 관광 산업으로 발생하고 있고요. 노동인구의 8.1%가 관광 분야에 일합니다. 즉 전 세계 인구 12명 중 1명은 관광과 관련된 분야로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인은 2007년에 1,332만 명 출국했는데요. 이때가 이제 호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제가 떨어지면서 900만, 1000만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1,300 몇십만에서 이 기록을 깰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고요. 아마 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11월 달까지 1,300만 명이었거든요. 넘었을 거고요. 인구 대비 27%가
출국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인구 대비 13%가 나가는 거에 비해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광을 나가고 또 관광객을 갖고 있죠. 관광 소비 증가율 세계 1위입니다. 사실 관광에 대한 엄청난 세계적 기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관광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관광기구의 사무총장은 하던 얘기가 관광계열에 대한 투자는 의심할 여지도 주저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빈곤국가에서 관광은 주요한 수익원이 되고 있으며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2배 정도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관광처럼 경제적 빈곤층의 일자리와 부를 분배하는 분야는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경제 분야의 하나의 요소로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정말일까 하는 의심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비행기 한 대 내리면 자동차 100대를 수출하겠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관광이 가지고 오는 경제적 창출이 높다라는 광고를 열심히 하고, 이거는 정부 한국 대한민국 정책정보지에서 따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꿔야 된다고 해서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책에 관광 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광이 상납적 소비적 활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창조적 생산 활동임을 알려야 된다. 관광의 긍정적 기능을 굉장히 많이 부각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통역만 해도 관광 산업을 굉장히 많이 알리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잖아요. 저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가지고 오는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나 새로운 성찰들 없이 너무나 지금 막 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정말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혹시 지속가능 발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이것을 찾아내서 어떻게 관광 산업이, 그리고 어떻게 개인 여행자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이끌어가기 위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자는 고민에서 지속가능 발전과 관광의 주제가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속가능 발전 10년의 해 주제를 매년 잡는데 2014년도에 주제가 관광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관광이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관광산업의 현실에서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관광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얻는 나라는 서유럽입니다. 제가 1년을 운 좋게 기회가 돼가지고 장학생이 돼서 스위스에서 1년간 공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스위스 최대 관광국이죠.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1위에 TD와 제네바가 꼽히고 있어요. 제네바에 1년 있었는데 도착한 날이 아니고 생생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유럽을 나갔습니다. 비행기 딱 내려서 너무 목이 말라서 스위스의 편의점에 딱 들어서 물을 딱 봤는데 에비앙이 제일 싸요. 한국에서 그 비싸다는 에비앙이 제일 싸네. 오프랑 있습니다. 오프랑. 그래서 딱 해서 너무 목이 말라서 먹고 물을 내려놓고 계산을 딱 찍어서 오프랑 하길래 갖고 온 돈에서 10프랑짜리 내니까 5프랑짜리 동전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환율이 그 당시에 1프랑에 800원이었어요. 제가 500cc짜리 물을 한 컵 마시고 4,000원을 낸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떨렸죠. 근데 지금 유럽 공항에 가면 대부분의 생수 한 통에 2.5유로에서 3유로입니다. 얼마냐면 5,000원이라는 거죠. 왜 서유럽 국가들이 관광수를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냐면 바로 물가의 차이입니다. 인도와 아프리카 여행에서 아무리 비싼 물을 마셔도 우리나라는 200원이에요. 근데 유럽으로 물 한 잔 마시면 5,000원입니다. 관광 수입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균 누선율 55%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평균이기 때문에 누선율이 의미하는 뭐냐면 여러분이 100만 원을 여행에 썼을 경우 그 나라가 가져가는 경제적 혜택이 55%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45%만. 제가 통영을 여행하기 위해서 10,000원을 쓰고 왔으면 통영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은 그 중에 4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전 세계 평균이기 때문에 제3세계만을 계산하면 누선율은 아프리카 같은 경우 90%에 이른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100만 원을 써서 아프리카 여행하고 오면 아프리카 현지에 돌아가는 돈은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그 지역을 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직접 이익은 10% 미만이고요. 관광 소득이 엄청나지만 소득 순위 상위 10%가 전체 여행 소득의 72.2%를 차지하고요. 소득 순위 상위 10%는 서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관광산업의 부는 많은 부분 사실 북미 지역이나 유럽에 들어가 있고 그 사회 이 세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요, 사실 유럽의 관광객도 53.6%가 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유럽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동남아를 가장 많이 갑니다. 실제로 동남아 여행 가는 이유가 뭐냐? 경제적 이유입니다. 동남아는 싸게 갈 수 있으니까. 한국이 저 세대는 아닌데 기생관광의 최대 피해국입니다. 즉 성매매 관광의 피해국이었고요. 70년대, 80년대 관광특수지역,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있어 그 지역에서는 성매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암묵적으로 지지해 왔었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성매매 피해국에서 한국은 가장 큰 성매매 가해국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지에서 한국 성매매 구매력이 가장 높은 걸로, 일본을 초월한 걸로 나왔습니다. 이건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죠. 지속가능 발전에서. 어쨌든 아시아 태평양은 이거고요. 수익을 보면 더 심합니다.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은 사람, 즉 제3세계에 관광 수입을 주자, 개발을 나누자, 부를 대분배하자고 하지만 대륙별 관광 수입을 보면 남유와 아프리카는 합쳐서 7%밖에 안 됩니다. 즉 지구의 남부 지역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죠.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관광 노선율 90%, 이거는 영국의 투어리즘 컨선이라는 관광 산업의 문제들을 파헤치는 영국 최대 NGO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믿을 수 있는 자료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당신의 여행 비용 1,000원 중에서 비행기 탑승 비용은 400원입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가신다고 할 때 에어 에티오피아를 타시겠습니까? 대한항공을 타시겠습니까? 에어 에티오피아 타실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죠? 자, 대부분 자국기를 이용합니다. 100만원 예산 중에 약 40만,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 약 40%를 비행기 값으로 들어가는데 그 비행기는 대부분 서유럽 국가나 해외 항공사지 아프리카 지역의 항공사의 수익이 돌아가요. 자, 숙박을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할 때 난리였죠. 치안이 불안하다, 도둑대가 극성이다, 엄청난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자, 아프리카를 여행하면 여러분은 힐튼에서 주무시겠습니까? 현지 민박에서 주무시겠습니까? 힐튼에서 주무시게 되겠죠. 영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다국적 호텔 트레이닝을 합니다. 여행사의 리베이트로 돌아가는 돈이 한 20%입니다. 아까 얘기한 토마스 쿡이라든가 거대 여행사들이 여행을 독점해서 운영합니다. 아프리카 현지 여행사가 여행시장에 마케팅을 뛰어들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파리를 위한 비용, 사파리 꼭 해야 되죠. 그죠? 사파리 해야 되지만 사파리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차량, 랜드크루즈라든가 이런 큰 차량들을 타기 때문에 현지 여행사를 찾아봐도 대부분 사파리 관광이나 현지 관광을 운영하는 여행사들은 영국계나 유럽계 외국 자본에 의해 세워진 여행사지 현지 여행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나니까 케냐 정부 세금으로 90원 내는 거 빼고는 죄다 남의 돈이 되는 겁니다. 그나마 15%는 텍스 리펀을 한다고 하니까 합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나라 얘기니까 우리나라 얘기 좀 해볼까요? 대한민국 여행객이 가장 쇼핑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딜까요? 해외여행 떠났을 때. 어디요?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를 떠나든 동남아시아를 떠나든 어딜 떠나든 쇼핑은 면세점입니다. 그것도 꼭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하시고 나가는 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광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기념품 사는 것조차도 쇼핑하는 것조차도 현지에서 쓰는 비용은 극히 일부라는 게 일반적인 관광의 상품입니다. 관광객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역에 어떠한 경제적 도움이 줄 수 없다는 얘기들을 그래서 관광부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거는 관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모든 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자원 분발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인신매매, 성매매의 문제, 인권의 문제죠. 그리고 여성 노동, 아동 노동의 문제, 지금 쇼핑이나 문화 주권의 침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대충 전 지구에 걸쳐서 일어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선을 그어보니까 대부분 남방, 즉 빈곤한 국가에서 이 피해들이 더 극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몰디브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관광운동을 관심을 가게 된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몰디브였기 때문에 몰디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몰디브는 재작년, 2년인가 3년 전에 민주화 국가로 탈바꿈하기 전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 정권 하에 있었던 국가입니다. 몰디브의 관광 수입은 독재 정권을 유지해온 30년의 힘이었습니다. 쯔나미가 몰디브를 덮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재민으로 나왔지만 정부가 해외 원로 기금으로 복구한 데는 바로 호텔과 리조트들이었고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아직도 복구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몰디브 인구의 49%는 1달러 미만으로 삽니다. 왜 신혼여행객은 하룻밤에 2,000불을 내는데 몰디브의 인구의 43%는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 이게 제가 관광산업에 가졌던 가장 큰 질문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한국의 수많은 신혼여행객들이 2,000불, 3,000불을 내고 하룻밤을 가는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43%는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아동의 30%는 영양실조를 겪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리조트들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에 쏠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몰디브 인구는 몰디브 종교, 언어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몰디브의 바다만 관심을 가졌었죠. 그런데 우리가 했던 달콤한 여행이 어떻게 보면 몰디브 사람들의 30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파괴해 왔다는 거와 어떻게 보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해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냐. 내 돈 내고 내가 여행 가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여행 가서까지 골치 아픈 얘기 해야 되냐. 유럽을 중심으로 대안적인 여행을 꿈꾸는 여행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은 말합니다. 내가 쓰는 경제적 소비가 타인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인가 평화를 꿈꾸는 사람의 자세인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의 책임인가라는 질문들이 확대되면서 오늘날 책임여행, 공정여행, 지속가능한 여행, 대안여행 다양한 여행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몰디브의 또 다른 사진입니다. 독재 정권 하에 군부가 지배를 했었고요. 굉장히 많은 타락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빈곤율이 높고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활개를 치고요. 아이들이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한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관광과 관련된 더 다양한 이슈들을 좀 제가 살펴볼게요. 또 하나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면 뭘 보고 계신 것 같으세요? 자, 포터들입니다. 히말라야 산의 포터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이킹이 뜨면서 트레킹이나 하이킹으로 히말라야를 굉장히 많이 가죠. 근데 히말라야에 가면 포터들에게 짐을 25kg까지만 지게 하는 게 보통 인권 규약입니다. 그러나 여행 사업에서는 그렇지 않죠. 경쟁을 통해서 많이 매는 사람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많게는 50kg까지도 짐을 매게 합니다. 어느 여행자도 포터들이 짐을 지고 가다가 다쳐서 낙마하거나 산에서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해서 이들을 위해서 여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포터들은 고산증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 내려보내지고 여행자들은 계속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거나 낙오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터들 중에서. 한국 여행자들은 악명이 좀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에서도 따끈따끈한 철밥과 닭백숙을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압력밥솥과 가마솥을 들고 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압력밥솥 필수죠. 한국 사람들. 이 사람은 3명의 짐을 메고 혼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히말라야 인권재단에서 저희가 사진을 제공받아서 공정령 관련된 책을 낼 때 사용했던 사진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야 네팔의 셀파들은 산 잘 타니까 잘 탈 거 아니야 그러지만 네팔의 모든 사람들이 산을 잘 타지 않습니다. 네팔은 농경문화입니다. 네팔에서 산을 잘 타는 셀파족은 티베트 계통의 한 종족으로서요 일부 그 산악 지역에 사는 소수 민족입니다. 이들만 특화돼가지고 산을 잘 타는 거지 네팔 사람 대부분은 도시 빈민이에요. 도시 빈민이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말하는 짐꾼이죠 짐꾼. 그러니까 짐을 나누는데 이 사람들은 고산증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산 올라가다가 고산 쪽으로 쓰러집니다. 왜냐면 혹시 고산증 경험해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별명이 여행의 고산입니다. 왜냐면 그냥 티벳을 가다가 고산병으로 쓰러져가지고 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고 끌려 내려올 뻔한 적이 있어서 고산이라고 불렸죠. 고산증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쓰러져가지고 3일 동안 무조건 쉬어야지만 가능한 게 고산병이에요. 그렇게 내버려. 또 하나의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올레길만 가더라도 일단 해 입는 옷이 있죠. 고어텍스 자켓에 신발에 해가지고 일단 한 100만원치 몸에 딱 두르고 이제 가는 게 요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고어텍스 신발, 등산복, 자켓,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그냥 가죽질 돌돌 마른 거기 때문에 수많은 포터들이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실족하거나 이 동상이 걸리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경험이 되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히말라야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는 데는 킬리만자로, 이쪽에 아프리카 폭포와 히말라야 폭포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매매 문제가 있죠. 아동 성매매가 그렇게 심합니다. 여전히 한국은 기생관광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성매매 문제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매매를 관찰하고 이걸 예방하는 국제기구가 창설될 때 한국이 항상 꼭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이 이제 이 문제가 많이 없어지면서 대신에 한국이 가해국으로 찍혀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죠. 제가 오늘 여기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이제 어쨌든 성매매라는 건 건강상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잠을 오늘 여기서 한 군데서 잤잖아요. 지역분들은 뭐 이쪽 호텔에서 주무실 일 없겠지만 휴지통을 보는데 너무 휴지통이 신기하게 생겼어요. 휴지가게 봤더니 다방 광고인데요. 휴지가게 아마 통영에 있는 다방 한 20군데 이름이 있고 휴지가게 다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각 휴지인데 돌려보면 그 안에 전화번호가 20개가 찍혀 있습니다. 노란색에 빨간색으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눈에도 확 띕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 방에 이 휴지 케이스는 뭐라 했지만 동남아에서는 지금의 성매매 관광은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여행사에 일하는 친구가 그래요. 남자들이 인텐시브 여행을 한다. 그런데 방은 침대는 킹으로 해주고 1인실 독방으로 해달라. 이러면 100% 성매매 관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행사에 그걸 얘기하지 않죠. 현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 상품을 예약하고 떠나고. 근데 이제 일상화되어 있는 굉장히 문제죠. 또 하나 이제 문화적으로 여러분이 태국에 가거나 치앙마이에 가면 꼭 보게 되는 카레족입니다. 이들도 이제 상중화되면서 이들의 삶이 이제 이걸 목에 끼고, 이 사람들이 목에 끼지 않아요. 원래 이제 더 이상 이걸 전통 문화로 지키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의사가 이걸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의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산을 떠나지 못하고 상품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원주민이 얼마나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가, 이 문제는 문화주권의 문제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원주민들에게 의식적인 취미나 다양한 문화적 행위들은 굉장히 신성한 활동들인데, 이것이 관광 상품화가 되면서 희화가 되는 것에 대한 감정노동의 고통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합니다. 이거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지역을 관광 지역으로 만듭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물은 생명과도 같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직접 손으로 물을 팝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물을 파가지고 기껏해야 20-30m 있는 지하수를 먹고 살고, 물이 없으면 부족끼리 싸워서 전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호텔 체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막 여행이라는 게 하나의 주제 여행으로 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사막에서 오아시스 여행, 사막의 리조트 그래가지고 굉장히 호화 여행이 한때 한국에도 상품으로 유행을 했고, 지금도 유럽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품인데요. 이 여행사들이 리조트를 개발하게 되면 수백 미터 관정을 팝니다. 그 물을 올려서 쓰기 시작을 하고, 수영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뭐 샤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표면의 물들이 말라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방법으로 물을 파가지고 먹더니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는 물을 먹을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구하러 수십 킬로를 떠나다가 종족 싸움과 부족 간의 전쟁이 되기도 하고, 물을 구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생명하고 관련된 거니까. 그렇지만 리조트들은 그 물을 공유하지 않고 자기들만이 쓰게 되거나 하게 되는 문제들, 수자원 파괴라든가 수자원 부족 문제들을 관광산업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가게 되면 사막의 힐튼 리조트의 사진입니다. 수영장이 있죠. 수영장이 있고
합니다. 또 강제 이주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실제 제대로 그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느 날 갑자기 강제 추방되거나 개발을 위해서 이거는 범유나 지역에 이제 맹그로브 숲이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맹그로브 숲은 해일이라든가 쓰나미가 왔을 때 섬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굉장히 큰 수단들인데 리조트 개발이 되면서 이랬던 맹그로브 숲이 이렇게 됩니다. 버뮤다 지역은 우리한테는 마의 버뮤다 삼각지대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버뮤다 지역이 최근에 파괴되고 있고 이거는 지난 5년간 소송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해양 보존 지역에 대한 관광개발 금지 협약을 맺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관광개발을 했을 경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관광개발을 위해서 땅을 팔고 그 지역 옆에 좀 싼 동네로 가서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살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게 되죠. 리조트가 들어오면서 관광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경제가 관광산업에 굉장히 동속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경제체제를 갖추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스가 몰려오거나 쓰나미 했을 때 태국의 관광산업이 완전히 몰락을 해버리게 되죠. 특히 사스하고 쓰나미 때. 그러면서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 특히 그 지역 경제는 완전히 붕괴가 되고요. 아사자가 나오기 직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즉 관광에 의존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경제가 튼튼하지 못하면서 붕괴될 경우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갈등이 생기고 굉장히 많은 지역 공동체들이 파괴가 됩니다. 우리나라, 이건 뭐 해외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관광 개발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파괴, 특히 요즘은 제주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제주도처럼 끈끈하게 오랜 역사를 가졌던 곳에 관광 개발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지역 간의 갈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경제적 분속, 동속, 지역 문화의 파괴도 굉장히 심하죠. 눈앞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관광으로 인해서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사실 왜냐하면 관광은 단순히 경제적 행위가 아닙니다.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서 무역량 1위가 뭔지 아세요? 갑자기 좀 생뚱맞은 질문을 던지니까 선생님들 긴장하십니다. 무역량 1위 석유죠, 석유. 2위 커피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이 관광산업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관광산업은 돈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 사람이 움직입니다. 문화가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주는 더 역할은, 그 영향은 단순히 경제라는 개념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인권, 환경, 문화, 사회, 다양한 영역에 엄청나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부정적 영향을 가장 극단적인 사례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관광이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어왔는데 많은 관광학자들이나 많은 관광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역사회나 시민사회 단체들이 보기에는 관광처럼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는 것이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존재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속가능 발전과 지속가능 발전 여행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은 선생님들이 지금 공부해 오시면서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생태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정치 경제학적 접근으로 어떻게 이것들을 이뤄내야 되느냐,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고 탈풍요의 시대에 진입한 이 시대에 어떤 방식의 관광과 소비가 필요하냐라는 문제들을 아마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요. 사실 관광이라는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수십 가지 주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끈끈하게 네트워크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서로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광하고 인권이 무슨 관계냐? 아까 전에 성매매나 아동노동 봤죠? 관광 가면 아이들이 앵벌이 하죠. 많은 관광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앵벌이한테 돈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앵벌이 할 때 돈을 줄수록 이 아이들은 학교로 못 돌아갑니다. 집안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앵벌이도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떤 운동을 하냐면 자기 여행비의 1%를 차라리 지역단체에 기부하고 그 지역을 여행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본 지역을 여행할 때는. 아이들한테 1,000원, 1달러, 50센트씩 주는 게 이 아이를 돕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학교로 못 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다문화 이해, 갈등 해결, 뭐 이런 모든 주제가 엄청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이게 여행과 관광이 또 평화와 연결되는지 잘 보여드립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정거래가 얘기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역을 여행하면 공정무역 상품을 기념품으로 사자,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사자, 지역의 시장을 이용하자,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나오는 먹거리를 먹자는 거죠. 배낭여행객들이 가장 값싼 게 맥도날드니까 어디 가서 맥도날드를 먹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냐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현지 음식점을 찾아가자, 현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로 먹는 걸 먹자는 거죠. 자, 몰디브에 리조트 여행에 간 사람들이 저녁마다 스테이크를 먹습니다. 근데 스테이크는 몰디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수입이 되는 거죠. 그 지역의 소비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와서 통영에 뭐가 맛있을까 또 중요하지만 통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어떤 거고 수산물은 어떤 거고 그것을 어떻게 먹었을 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요. 돼지국밥은 통영 건가요? 나중에 궁금해 주시기 잘했습니다. 제가 먹은 돼지국밥은 통영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됐겠죠. 하지만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양한 교육적 영역하고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나는 농산물을 아이들이 공정여행, 지속가능한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그 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 지역의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티벳을 여행할 때 저의 원칙은 뭐였냐면 현지 여행사를 찾아서 현지 여행사를 이용하자였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구하자였는데 티벳에서 현지 가이드 구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벳에 가게 되면 중국인이 티벳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이 정치적으로 이 지역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정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한국 역사를 설명하는 것과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와 역사를 설명하는 게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 안에는 자국에 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이 다를 텐데 중국이 정부가 의도적으로 티벳 사람들의 건강 산업 진출을 막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건강이 정치와 사회, 경제, 평화의 문제와 연결되는지 분명히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티벳 같은 경우가. 지역 문화 전수 굉장히 중요하죠. 티벳의 문화를 티벳 사람이 설명할 수 없다는 건 지역 문화를 전수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책임 소비가 나왔고요. 또 녹색 성장과 친환경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유럽을 여행할 때 싸게 여행하냐. 우리나라는 싸게 여행하는 거에 대해 아주 끝내주는 나라입니다. 199,000원이면 파타야 2박 3일, 3박 4일 호텔비에 비행기 항공까지 다 합니다. 우리가 가서 쇼핑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제 관광산업 구조가 이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죠? 쇼핑으로 수익을 산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비자가 고민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싸게 여행하기 위해서 유럽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저가한 걸 봅니다. 그러면 비행기의 CO2 발생량이 사실 기차나 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행자들은 싼 것도 좋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비행기 대신에 기차를 타자. 기차 대신에 배를 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싼 것만 따지면 미리 유럽에 가면 이지젯, 라이언에어 굉장히 많은 저가 항공들이 있습니다. 잘 타면 5,000원, 만원에 폐업을 건너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여행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와 관광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여행하지만 유럽이나 한국 사람들의 생활 양식으로 똑같이 여행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샤워해야 되고 하루에 2번 머리 감아야 되지만 이것이 아프리카의 수자원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민감성이나 이해나 인식이 없이 여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 지역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돈 내고 내가 여행하는데 내 물도 마음대로 못 써라고 묻는다면 그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교육을 받지 못할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 있겠죠. 그래서 관광이 주는 영향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크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주제를 선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여행의 상상력이라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순발력이 있습니다. 아직 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떨어뜨릴 뻔했어요. 크게. 그래서
관광과 여행 운동을 하는 사람은 총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된다. 사회적으로 인정돼야 되고, 경제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관광이어야 된다. 이것이 지속 가능한 여행, 책임 여행, 대안 여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운동은 아시아에서 처음 시작해서 영국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사업은. 아시아에서 에콧이라는 단체가 형성돼서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의 성매매를 위한 휴먼 트래피킹, 그러니까 인신매매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때 연구에 참여했던, 그리고 그 연구를 주도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그 기구를 창설할 때 첫 창설자가 누구냐면 아름다운 재단에 지금 이사장으로 있는 박상준 이사장님이 70년대 저 운동을 처음 참여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게 까마득하게 잊혀져 버리기 좀 가장 아쉽습니다. 한국이 책임 있는 여행국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최고의 가해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역사를 잠깐 봐드릴게요. 60년대 대중관광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류학자들이 수많은 관광지에 들어와서 관광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탐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60년대는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인데요. 관광산업의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을 굳이 따진다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던 제1 시기가 뭐냐면 기차의 발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한 번에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도 자정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도 자정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엄청난 인구와 문화와 경제적 유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게 기차의 발달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차 타고 걸어서 혼자 어떻게 여행을 다녔다면 기차는 유럽 전역을 한 번에 연결했었고요. 그러다가 제3세계나 빈곤국가의 관광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냈던 시대는 언제냐면 보잉 747기가 도입됐던 시기입니다. 한 번에 400명의 인구를 한 곳에 푹 떨어뜨리는 거죠. 멀리 폭탄 투하합니다. 그 비행기가 매일 어떤 곳으로 가는 거죠. 보잉 747기가 언제 개발됐지 혹시 아세요? 몇 년도에 나온 것 같으세요? 1967년도에 첫 출항합니다. 첫 비행을 시작해서 70년대 엄청나게 전 세계 관광산업의 호황과 더불어서 이 747기가 발전했고요. 제가 보기에 제3의 물결이 굳이 있다면 아마 저가항공에 등장했습니다. 제주도가 저가항공이 등장하면서 유입되는 관광객 수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엄청난 인원이 계속 비행기 이제 왕복 7만원, 8만원 제주도 가니까 예전에 15만원, 20만원 시대와 달리 저가항공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관광의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 저가항공이 동남아시아로 다 뻗어 있죠. 그래서 이제 15만원, 20만원이면 동남아시아를 가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최근에 마련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적 여행의 개념으로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책임여행, 저희가 부르고 있는 공정여행,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 커뮤니티 베이스드 투어리즘, 리얼리티 투어리즘.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한 단체가 이 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자. TV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을 보자. 그래서 미국 여행하는데요. 무슨 여행을 하냐면 북한의 아리랑 동양 관람 여행. 북한이라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서 보자. 북한이 진짜 이상한 나라인지. 쿠바 여행 상품을 낸 겁니다. 미국이 경제봉쇄해가지고 쿠바를 가는 거는 직항 비행기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여기는 쿠바에 가서 쿠바의 삶의 문제가 진짜 쿠바가 못 사는 나라인지 아니면 대안적 삶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쿠바는 지금 전 세계 생태적 삶을 실천하는 모험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나 모든 사회복지가 가장 발달된 사회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쿠바를 갔다 와서 깜짝 놀랍니다. 미국의 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쿠바에서 치료를 받고 쿠바의 의료 시스템을 보면서 이것이 현실인가에 대한 눈뜨는 문제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콜롬비아라든가 빈곤한 지역을 가죠. 세상에 1달러로 산다는 게 뭔지 들어는 봤으나 살아본 적 없는 미국 사람들이 1달러로 사는 나라에 가서 보고 그 문화적 충격을 안고 돌아와서 어떻게 책임있는 시민이 될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여행이 리얼리티 투어입니다. 공정무역 여행, 빈곤 극복을 위한 여행. 이건 그냥 빈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관광 수입이 지역으로 돌아가는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빈곤 극복을 위한 관광이고요.
에티컬 투어리즘에서 윤리적 책임을 실천하는 여행, 윤리적 여행 운동이 있습니다. 지오 투어리즘, 뭐 자원활동 관광, 요즘 뜨고 있죠. 벌러 투어리즘. 벌러 투어리즘도 한국에서 굉장히 하나의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잘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스펙이라 치고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해외 자원활동을 떠나는 게 하나의 관광 상품화 되어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벌러 투어리즘이라는 하나의 새로운 관광 영역으로 인정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그 지역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떠나는 영역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공정여행을 갖고 들어올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지속가능 여행이라고 부를까? 책임여행이라고 부를까? 이런 고민하다가 공정여행이라는 이름을 써봤습니다. 공정여행이라는 개념에서는 이런 의미가 아닐까? 관계여행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제가 오늘 통영의 지도를 아까 펴봤습니다. 대부분의 유명 여행지를 가면 이런 무료 지도가 나와 있죠. 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살까, 무엇을 볼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 안에는 사실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없죠. 와서 무엇을 먹어라, 무엇을 바라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랑 어떻게 교감할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보면 통영 전체가 또는 관광지라는 것 전체는 하나의 소비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소비하는데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정여행을 공개했을 때는 어떻게 상호 간에 호스트와 게스트가 함께 공존하는 여행,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여행, 함께 존중받는 여행이 어떤 여행일까가 최대 사실 오늘은 다양한 대한 여행의 핵심적 가치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관광산업에서 호스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정노동이라는 것을 얘기하듯이 호스트는 오면 환영해야 되고 웃어야 되고 관광객들에게 잘해야 되는 존재인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 잘 살려면 항상 그래야 된다고 해왔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이 보는 관광이라는 게 통영 8개월을 보면 통영을 모두 이해한 건가요? 통영의 문화와 역사와 이 모든 걸 이해한 거고 8개월 보고 나면 통영 지역의 경제적인 혜택을 주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치들이 생성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정치를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광산업에 있어서 주변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 가치지만 문제는 이것만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있다는 건 이것이 정말 중요한 관광인가. 우리 올해 관광을 연구했던 학자들은 이러한 관광의 어떤 정치의 초점을 둔 관광을 보면서 그리고 관광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조작된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관광산업이 만들어 놓은 이쁘다고 부르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행위지 실제 그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짜 경험이냐 가짜 경험이냐의 논쟁들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내가 보고 인간이라는 건 상호작용하면서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자양분을 삼는데 여기서 사진 찍어. 그리고 꼭 가가지고 사진 찍는 포인트를 지정해 주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돌아온 나의 경험이 진짜 관광의 경험이냐, 진짜 고유적 경험이냐, 진짜 의미 있는 경험이냐라는 방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새로운 여행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여행자의 모습을 좀 소개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됐는데 아직은 좀 할만하시죠? 조금 더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신을 가서 1시간 상당히 힘드세요? 그러면 선생님 짧게 쉬겠습니다. 빨리 쉬시고 돌아오세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네.